예, 이번 시간에는 헌법 종합 연습 사례 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례는 기본권 보호 의무에 대한 문제를 사례로 만든 건데, 여기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은 다음에 올리는 강의들을 참조해서 사전 지식을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례인지. 청구인 갑과 을은 부부이고 청구인 병과 정은 이들의 자녀이다. 청구인 을은 셋째 아이를 임신한 후 2002년 5월 8일경부터 당해 사건의 피고인 무가 근무하는 신세계 산부인과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다. 청구인 을은 2002년 7월 20일 임신 16주 위 위원에서 기형아 검사를 위한 트리플 마커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에드워드 증후군의 위험도가 1대 100 이상으로 증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무는 태아가 기형아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양수검사가 필요하다고 권유하였고, 청구인 을의 동의 아래 2002년 7월 25일 양수천자 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피고 무는 위 검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유산의 위험성에 관해 청구인 을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의사로부터의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을이 양수검사에 따른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감염 증상 및 조기 양막 파수를 일으키게 되어 다시 내원하여 감기 몸살 및 복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구인 을은 2002년 8월 3일 동그라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양막이 터져 양수가 거의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그 다음날 임신 19주 태아는 태내에서 사망하였다. 가물병정 청구인들은 태아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고, 태아가 사산할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정상적으로 태어났다면 친권자가 되었을 부모에게 상속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에 무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의 청구, 당해 사건의 소송물 중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 상속을 전제로 한 부분은 제1심에서는 물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4년 5월 27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3조와 제76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가로열고 2004 카기 87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04년 9월 3일 상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하였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은 2004년 9월 10일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 청구인 갑은 2004년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으나 2004년 10월 10일 기각되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2004년 10월 28일 위 조항들이 태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뭐죠? 민법 3조, 민법 762조죠. 이러한 조항들이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단
적법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하여 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보고 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법률 조항을 찾아야 됩니다. 이 법률,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적정한 관련 심판 대상 조항을 찾아야 되죠. 근데 여긴 뭐 이런 사례에서 그냥 줬지만 보통 실제에서는 주지 않죠. 예? 일반 변호사들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면 여기서 이제 민법 제3조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62조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 3조는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은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죽으면 권리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태아는 어떠냐? 태아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 이미 출세한 것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이게 아까 봤다시피 이 과소보금지 원칙 요 위반 여부를 묻는데 만약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에서 1번 위 사건에서 적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거 지금 이 사건 뭡니까? 다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사람들이 대부분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에 상고했죠? 상고했는데 그 민법 3조와 민법 제762조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어요. 그래 기각당했죠. 대법원에서 기각했어요. 기각한 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 또 다른 말로 하면 헌바 헌법소원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전 세계에 어떤 국가에도 없습니다. 이 헌바 헌법소원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헌법소원이라는 거죠. 이 헌바 헌법소원에 관해서 적법 요건을 물어봤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건의 쟁점. 그 다음 두 번째, 심판 대상을 봐요. 심판 대상은 뭡니까?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했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여기서는 민법 3조, 민법 762조 이런 거 되니까 그 심판 대상은 적법하겠죠. 그 다음에 법원의 재청 신청이 기각 결정. 청구인이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죠. 여기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각한 것을 가지고 청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구인이 결국에는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이 안 돼서 기각되자 일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2004년 10월 28일 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적법 요건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재판의 전제성을 알아야 돼요. 재판의 전제성. 재판의 전제성 제가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외워보죠. 첫 번째 재판의 전제성이라 하면 첫째 뭐죠?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계속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위헌 여부 심판에 제청된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세 번째 그 제청된 법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세 가지 요건인데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하면 뭡니까? 첫 번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제청된 법률 자체 위헌 여부가 비록 주문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뭡니까?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계되어 있거나, 세 번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겠죠. 여기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 재판의 전석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재판의 전석 요건이고 재판의 전석을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뭐와 관련됩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이러한 지금 태아에 대한 생명권 침해에 대해서 무슨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죠. 이건 어디에 지금 계속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에 있고, 예? 대법원 상고심에 계속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심판의 법률,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민법 제 3조와 민법 제 762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고심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요 민법 3조와 민법 제 762조. 그 다음에 요 민법 3조와 민법 제 762조가 어떻게 됩니까? 위헌으로 선언되면 그러면 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른 내용, 어떤 다른 내용이 뭡니까?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재판에 대해서는 중요하다. 그다음 뭐 청구기간 우리 헌법재판소 69조 2항에 보면 68조 헌법재판소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은 어떻게 해요? 위헌 여부 심판의 재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뭐 이게 맞는지 변호사 강제주의를 지켰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적법 요건은 안 나왔지만 적법 요건을 다 쓰라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요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는 그겁니다.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권 보호 의무 여기 이제 어떤 사건입니까? 갑을병정이 있어요. 갑과 을은 뭡니까? 부부고 그 자녀들 병정까지 다 했어요. 자녀들 병정까지 다 하고 갑을병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가해자 누굽니까? 피고 무가 되죠. 그러니까 갑을병정이 있고 무가 있어요. 그리고 무가 있고 또 국가가 있는 거죠. 예? 국가가 있고 갑을병정 무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삼각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기본권 보호 의무의 상태다. 또 여기서 주요한 기본권적 법익 여기서 기본권 뭡니까? 생명권 태아의 생명권이죠. 생명권 관계된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인 무와 피해자인 갑을병정 사산한 태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시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것입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적 법익에 대해서 사인의 기본권적 법익에 대해서 다른 제3자의 사인에 의한 위법한 가해나 가해의 위험으로부터 그 사인의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해야 되는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요건이 될까요? 첫 번째,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적 법익이어야 된다. 두 번째, 사인은 제3자의 가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 제3자의 가해는 위법한 가해의 위험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삼각관계에서 이 기본권적 법익에 대한 제3자의 가해가 있다. 사인의 가해가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딱 정확하게 기본권 보호 의무가 발동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요거에 관련해서 제가 그 동영상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지만 과소보금지 원칙 이거를 지금 여기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과소보금지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 이상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법자의 입법이 그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그 입법자의 입법행위에 대해서 과소보호 금지 원칙으로 심사한다 이거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떠한 기본권까지 되냐? 독일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넓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일관성 있게 생명과 신체라는 두 가지의 기본권에 국한해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과소보금지 원칙 위반 여부. 과잉금지 원칙은요. 과잉금지 원칙 설명할 때는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비례성 원칙에서는 요 네 가지 쓰기 전에 앞 단계에 뭐가 있냐면 무슨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생명권의 제한 이렇게 써야 되죠. 생명권의 제한하면서 그 밑에는 뭘 씁니까? 생명권의 보호 영역. 생명권의 슈츠베라이시 보호 영역을 써야 된다 그랬죠. 뭐 한 6줄, 뭐 7 쓰고 5줄 쓰고 그다음 그 밑에 이 사건의 법률이 이 갑의 생명권을 제한하고 있다. 어떻기 때문에 갑의 생명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 딱 이렇게 끝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소보호금지 원칙은요. 무슨 보호 영역이라는 게 특별히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 과잉금지 원칙은 국가가 사인의 기본권을 바로 침해하기 때문에 이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중요해요. 근데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문제되는 게 벌써 생명, 신체라는 것만 국한하기 때문에 다른 건 뭐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생명, 신체겠지. 그리고 이 과소보호금지 국가가 침해한 게 아니에요. 국가는 그냥 보호자의 역할이에요. 보호자. 기본권 보호 의무를 수행하는 수행자의 역할이에요. 뭐야? 제3자인 사인이 사인의 기본권을 가해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호 영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생명 아니면 신체니까. 그래서 그건 쓰지 않고 그래서 이 4단계로 나누겠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또 뭐 있습니까? 수단의 적합성이 아니라 약간 바꿨으면 제가 적절성. 세 번째 수단의 효율성. 침해의 조성 아니고 수단의 효율성.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요 적절한 수단이 적절한 또 수단이 효율적이냐. 이게 중요한 말이죠. 마지막에는 법익의 균형성인데 뭐 똑같은 말인데 협의의 배려성 이렇게 썼습니다. 요 네 가지의 목차를 잘 외워 과소보금연체, 목적의 정당, 수단의 적절성, 수단의 효율성, 협의의 배려성이다. 잘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제대로 정리해줘. 이 사건 보니까 민법 3조, 민법 762조 상에 태아가 지금 죽었어요. 태아가 사산했어요. 그래서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누가 부모와 그 자녀들이 대신 청구하려고 하는 사건인데 청구인 부부가 셋째 아이를 임신한 후 산부인과에 갔더니 산부인과에서 뭐냐면 검사하던 중에 양수검사가 필요하다. 양수검사 하다가 양수검사
합병증으로 양막이 터졌어요. 그 양막이 터져 태아가 태내에서 그 양수가 없어서 그냥 사망한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망했는데 이 불법 행위를 했죠. 예, 이 무가 의사인 무가 불법 행위를 했는데 이 민법 3조 또 민법 762조를 해석하려니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목적의 정당성부터 보겠습니다. 목적의 정당성이 이겁니다. 그 비례성 원칙의 목적의 정당성은 뭡니까? 이 목적, 입법 목적을 찾죠. 어떤 특정한 법률의 1조 가서 목적을 제가 가져오려 했습니다. 똑같이 쓰지 말고 다시 형식을 바꿔서 새로운 문장으로 모든 법률 1조를 찾아서 그 목적을 적습니다. 비례성 원칙에서 적죠. 적는데 그 목적을 적어놓고 그건 어디에 맞아야 된다고 합니까? 제가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 사유 중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중에 하나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도로교통법, 뭐 공직선거법 몇 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몇 조하고 관련돼 있다. 그럼 1조의 공직선거법 1조의 입법 목적을 다시 적고 제대로 자기화해서 적고 그 다음에 그 입법 목적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은 뭐에 부합했나?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의 질서유지, 기본권 제한 사유 중 질서유지라는 그 사유에 부합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소보금지 원칙은요. 비례성 원칙과 달라요. 왜냐? 과소보금칙은 지금 국가가 이 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인이 사인의 기본권에 가해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국가는 오히려 보호자예요. 국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원래 국가의 존립 목적이에요. 원래 국가의 존립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원래 국가가 해야 될 당연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어떻습니까? 이미 헌법에 전제다. 국가에 전제하고 있다. 헌법에 내재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헌법상 목적의 정당성 당연히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 같은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 과잉 침해 금지 원칙과 같은 과잉 금지 원칙과 같은 37조 2항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기본권 보호 의무의 과소 보호 금지 원칙 심사할 때 기본권 보호 의무는 당연히 헌법에 내재된 깔려있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과소 보호 금지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기본권 보호 의무의 주체와 관련해서 형성 중인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고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고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단의 적절성으로 했습니다. 수단의 적절성. 과소보금지 원칙에서 요구하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할 때 수단이 적절하다는 것은 국가가 어떤 누구의 생명이 위태롭다. 바로 그 어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 행정권이 발동돼서 어떤 행위를 했다. 그 개별적 행위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가 취한 국가 행위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개별 행위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좀 어렵다. 수단의 적절성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적 사실적 유형의 충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살펴본다. 제가 말한 규범적 사실적으로 충분한 조치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의 수단의 적절성, 수단의 효율성은요. 과잉금지 원칙의 수단의 적합성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소보호금지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과소보호가 더 엄격한 국가의 의무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단의 적절성과 해서 여러 가지 유효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한 수단 중에 만약 그 수단을 투입했을 때 수인할 수 없는 경우다. 기본권 가해자가 수인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됨을 인정하지만 법률 조항 자체나 법률 조항에 대해 유권 해석으로 민법 762조의 적용 범위를 지금 법원의 일반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그 유권 해석으로 762조의 적용 범위를 축소 해석해요. 유권 해석으로 축소 해석해요. 그러니까 태아의 존엄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법 제3조, 민법 제762조에 의해서 존재하는 태아의 생명권의 위협, 침해 이런 것은 태아의 생명권 제약을 수인할 수 없는 경우다. 없는 경우라고 지금 해석되면 여기에서는 수단의 적절성, 과소보호금지 원칙상 수단의 적절성은 위반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수단의 효율성을 보겠습니다. 수단의 효율성. 과소보호금지 원칙에서 요구하는 수단의 효율성은 이거예요. 특정한 조치가 필수 불가결한 조치였냐. 예를 들면 납치범에서 어떤 사람이 잡혀갔는데 경찰 저격수들을 동원해서 그 납치범들을 저격한다. 이게 꼭 특정한 이러한 저격행위가 필수 불가결하고 필요한 조치였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수단은 기본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기본권 피해자 여기 아까 갑이라 그러면 갑의 기본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가해자에게 효과적으로 충분한 기본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호이었느냐가 중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수단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제3자의 권리나 공익을 침해함 없이 이미 존재하는 보호수단보다 더 개선된 더 훌륭한 보호수단이 존재한다면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한번 보죠. 이 사안에서 유권 해석으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이미 인정됐던 권리 능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해석을 했어요. 원래 법원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서 이미 태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과거까지 인정받았던 권리 능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오히려 태아의 사망 시까지 존속하였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태아가 사망 시까지 태아가 보였던 권리는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가불병정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 법원에서. 이 사안에서 민법 조항, 민법 3조 762조에 대한 해석, 유권 해석이 수단의 효율성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또 각자가 판단하겠지만 그렇게 효율적인 해석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의 비례성입니다. 협의의 비례성, 과소금지 원칙에서의 비례성은요. 법의 균형성은 원래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과잉금지 원칙에서는 청구인의 사인이 있는 불이익과 그죠? 이 공익을 비교 형량하죠. 저울질합니다. 그러니까 사익과 공익을 저울질한다는 거죠.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그런데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피해자의 기본권 보호를 형량합니다. 사인과 사인 간의 기본권 침해와 기본권
보호관의 형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기본권을 비례성을 위반하면서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납치범에서 납치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경찰이 그 납치범들을 다 그냥 바로 저격하는, 바로 저격해서 사살하는 이러한 것은 비례성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 그러니까 효율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그것이 비례성을 위반할 정도 과도한 침해가 이러면 안 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그렇죠? 태아가 지금 사산했어요. 그죠?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뭐합니까? 산부인과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간의 비교역량 이런 거죠. 태아의 생명권과 산부인과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의 비교역량. 당연히 태아의 생명권이 우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업무상 과실로 인한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은 당연히 돼야 된다. 협의 비례성에서 비례성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태아의 생명권이 더 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오늘 기본권 보호 의무와 과소보금지 원칙에 관한 심사 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설명한 것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이러한 4단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수단의 효율성, 협의의 비례성으로 설명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는 요거는 이제 실체법적 설에 의한 것이고 기능법설에 의하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헌법재판소 하나 사용하고 있는 명백성 통제, 입법자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는 한 과소보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이게 명백성 통제. 두 번째 이제 입법자가 문제된 법률을 통해 제시된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이것을 주장 가능성 통제, 설득력 통제. 그 다음에 입법자의 입법 내용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엄밀한 내용 통제를 들어가는 내용 통제. 이렇게 분화해서 3단계로 설명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기능법설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법설에 의거한 이 4단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런 사례를 읽고 이게 과소보호인지 아닌지도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보금지 원칙에 해당한다. 비계보건 보호 의무가 발동돼야 되고 그래서 과소보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해야 된다. 이럴 때는 먼저 뭡니까?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중요한 기본권,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삼각관계. 국가는 보호자로서만 기능하고 침해자가 아니고 사인과 사인 이 두 개가 있어서 삼각관계 형태를 취한다. 이러면 이것은 기본권 보호 의무가 발동돼야 되고 과소보호금지 원칙으로 심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다음 동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권 보호 의무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